달에 총회 앞두고 6월 달에 재정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월드 콩그레스 있고 세계 총회 있고 11월 달에 그 최고위원회가 프레젠트 일렉트 트레셔러 세 사람이 모이는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 세계 그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고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WHO에 참석해야 되고 9월 달에 UN 고위 지금 이번 주 열립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갔다 온데 6월 달에 UN 회의 때 또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대외 일단 회의고 그 외에 이제 그 FDI하고 IADR이 그 서로 MOU가 돼 있어가지고 FDI가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IADR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달에 5월달 또는 6월달에 또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APDC 있잖아요. 그다음에 ERO 유로피안, 아프리칸, 그다음 노스 아메리칸, 라틴 아메리칸 다섯 번이니까 그게 이제 그다음에 지역 또 각 지역별 저기 있고 그다음에 WHO의 그 서태평양 지역, 그다음 서태평양 지역 회의, 아프리카 회의 이런 그러면 뭐 집에 있을 겨를이 별로. 그러면 거기 지금 저 뭐야 우리 본부가 스위스에 예, 제네바예요. 그럼 거기는 무슨 관사가 있나? 회장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그 제네바 하우싱을 법적으로 못 가집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서 계속 호텔에 있는 건가? 예, 예. 체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그 지난주에 프랑스 대사관 가가지고 아포스티유 작성하고 한게 받으려면 그런 법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다 서약하고 이제 모든 국제 기구의 대표자들 동일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뭐 거기서 수출 경비라든가 무슨 항공기처럼 뭐 회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무적인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료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FDI가 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즉 FDI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FDI 쪽에 지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디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일비 매일 하는 게 하루에 85스위스 프랑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돈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굴 만나면 누군가가 FDI에서 직원이 동행해가지고 자기가 다 결제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돈 쓸 일이 없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실 제가 학교 정년하고 제가 차를 바꾸려고요. 저도 에스클레이터 타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한 2억 얼마를 모았는데 그게 다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개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경비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FDI 회장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데 한국이 좀 알려진 게 있어가지고 요새 그 뭐죠 이렇게 성화수 그것도 화장품에 사면 그게 이제 그게 몇천 불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비들이 말도 못하게 나가는 거죠. 비용을 되고 우리나라 국방보건 향상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일본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행 우리보다 선행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 2007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20%가 넘어갈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보다 그 얼마 더 빠르지? 7년 더 빠르게. 우리는 2024년 11월에 초고령 사회로 작년 11월 되니까 1년도 채 안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비율은 29.8%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내년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는 전 인구 30%가 65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됐고 100살 이상이 15만 명이고 100살 이상이 15만 명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치과의사회가 이제 어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본 노동후생섬 접근하는 방식이 전건대적이었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흡수대접하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에 되게 왜냐면 우리보다 공정거래법 또는 김영란법 같은 게 10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그게 엔티 브라이버리 로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하고요. 이제 그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 치과의사 회장이 2번이나 구속이 됩니다. 뇌물 공여죄, 그다음에 뭐 배임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건강 급여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회가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항상.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혀를 재정비한 겁니다. 이때까지 일본이 치과에서 해오던 모든 방식을 원점부터 다시 새로 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일본이 그때 치과에서 구속되던 그 시점 2007년도에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FDI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FDI가 하고 있는 그런 일련 활동들을 저희가 한마디로는 advocacy라고 합니다. 각국이 이제 해야 될 정책의 기본, 정책 권고서라고 얘기하는 게 advocacy의 대표적인 게 OHAP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Oral Hygiene, Oral Health in Aging Population.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브레인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잡은 게 8020 운동입니다. 80세까지 20개 유지하기. 그게 이제 그게 80세라는 연령 그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그 고령 초고령 사회 늘어나면서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전체 사망률의 28% 정도가 흡인성 폐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로 나이가 들면 에피글로티스를 교통 정리를 하잖아요. 음식이 들어오면 식도로, 공기가 들어오면 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우리 연령 증가는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자꾸 폐로 음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28% 사망을 하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신 김규훈 선생님도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있는 치아 개수와 흡인성 폐렴이 상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낸 거죠. 치아가 적을수록 흡인성 폐렴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대학이나 동경치대에서 남아있는 치아 숫자하고 치매의 관계, 기억력의 관계, 그다음에 걸을 때 이제 연령이 증가되면 직립보행을 못해요. 각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뚝뚝 들어가거든요. 어깨에 쏠린다든가 이렇게 뒤에서 어르신들 걸을 때 보면 다들 아시고 이제 각자가 이렇게 망가진 부위에 맞게 이렇게. 근데 치아가 상실될수록 균형을 빨리 상실해요. 그런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일본 치과에서 그런 연구를 지원하고요. 핵심은 그 고령자의 치아 건강이 단순하게 치아 건강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 전신 건강과의 직접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일본 시민단체가 정부의 구강 관련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한 게 2015년도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정무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게 WHO를 도쿄에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쿄 디클래레이션을 변경 선언을. 그래서 일본 치과의사회가 하고 있는 오럴 헬스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GC의 나카오 회장의 그 경영 철학을 보면 불교 철학 거주산 세상이 다 통해 있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나카오 회장도 그때 나카오 재단을 나카오 파운데이션 만들어가지고 좀 더 글로벌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그 오랄 헬스 인 에이징 포퓰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에 GC가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기업이 뭐 제품 광고에서 우리도 요즘 ESG 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은 이미 이제 그때 왜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윤리적으로 나쁜 업체는 소비자들 소비 안 하거든요. 옛날에 왜 치킨집 사장이 엄마 없는 애한테 치킨 줬다가 사람들이 돈줄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돈줄 내주기 뭐냐면 거기에다 막 팔아주자고 이렇게 돈줄이 아니고 돈줄 내준다는 게 소비자들도 그런 사회중심 가치를 구현해야만 소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SK가 ESG에 이제 앞장서고 있고요. 도쿄가 이제 2015년도에 도쿄 선언을 하면서 국내 이슈를 글로벌 이슈를 끌고 나갔는데 그래서 치과의사에 대한 어떤 활동의 당위성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활동을 하고 단순하게 그 신평하고 확 싸워가지고 2% 4% 올리고 그런 차원으로 작동 안 되는 거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그걸 그대로 본받은 게 뭐냐면 작년에 태국 치과의사회가 WHO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글로벌 GOM이라고 GOHM 글로벌 오럴 헬스 미팅을 열어요. 방콕에 작년 11월달 방콕에서 여기에는 대부분 나라들은 조금 개발도상국은 보건부 장관들이 오고 우리나라 치과의사회는 그게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과장 정도 두 사람이 가가지고 가는 거지. 또 한 가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급여가 비교적 잘 돼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치과에 대한 그 자체를 세계적 수준이고 우리나라 이게 이제 UHC라고 얘기하는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치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이 그걸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 이걸 메인 생산으로 하신 분은 태국 치과의사회가 국내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치과의사의 직무이익주의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근데 이걸 글로벌화하고 인류적인 건강 문제를 끌고 나가야만 그런 활동에 당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은 짱. 네. 꼭 올리시고 생선 먼저 네, 드세요. 저는 사무실이 좀 생선이니까. 생선 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스나도 재밌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네 이슈를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가 지금 어떤 걸 각각을 잡고 있냐면 그 설탕 중에서 우리의 그 프리슈거가 유리당이거든요. 유리당이 뭐냐면 화학 구조에서 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을 흘러들어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게 유리당이거든요. 프리슈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당 팍토스는 유리당이 아니고 콜라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 있고 직접 먹는 설탕. WHO의 권고는 하루 총 칼로리의 10% 넘어가면 안 된다 설탕이. 그리고 권고 가장 강하게 권고하는 건 5% 넘지 않도록 해라. 하루에 4스푼, 6스푼 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설탕 슈거 텍스를 매기고 있는 나라예요. 설탕세를. 그러니까 오랄 헬스에 대해 가지고 훨씬 더 우리보다 앞장선 거죠 이렇게. 콜라병 사면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세금 유일한 게 담배세예요. 그게 노현홍 이가 이제 보건복지 차관을 아닙니다. 권덕철 장관이 국장할 때 도입한 거거든요 담배세를.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는 이제 그러고 중국은 혹시 중국에 가서 음료수 사보셨어요? 똑같은 음료수인데 병 색깔이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청색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설탕이 함유했고 초록색 음료는 설탕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설탕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엔 설탕이 안 들어간 거지 과당이 들어간 거, 프락토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초록색은 그러한 인위적인 당이 안 들어가는군요. 노란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이렇게 중국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국민들이 마시는 음료수에 그 색깔로다가 스스로가 안 하게끔 이렇게. 실제하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자리에서 이거 내가 오프 드 레코드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까 하고 난감했던 게 뭐냐면 작년 태국에 이제 KDA가 오는데 한 분도 이것도 안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아젠다로. 센터로 제안하고 있고요. 우리 변씨처럼 치과에서 과잉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건강보험제도를 먼저 했고 이런데 심각하게 지금 그래서 오늘 이수구 회장님 제가 뵌다 그래서 일본 제도를 자료를 좀 모아서 제가 이제 제대로 요약을 좀 이렇게 해봤고요. 근데 프로젝트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일본 의료제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인구 구조가 2007년도에 이미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고 현재 내년 정도에는 30%가 넘어가면 길을 가면 저희 셋이 있으면 이 셋 중에 하나 제가 그러니까 65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5명 중에 1명이 65세인데 이제 그런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특징이 어떻게 이제 일본 사회에 여러 가지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아니 이거 가져오셨으면 연결을 이쪽으로. 아 이거 그냥 연결하면 되는. 아 그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HDMI 케이블 있어요 혹시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돈 내야 될 걸요? 네, 네. 10만 원이시네. 네? 얼마요? 10만 원. 아니 그게 해주세요. 보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네. 아니 이거 그게 보여요. 이걸로 하죠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은 이제 의료보험이 있고 개호보험이라는 게 있고 장기 요양보험, 연금제도가 있고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복지, 아동복지 그리고 공적 부조로 생활보호,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근데 인구구조 보장 속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제 하게 한다라는 게 기본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구조가. 그래서 공적의료보험도 보면 이제 일본은 직장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조합관장이라고 얘기하는 대기업체가 갖고 있는 보험 체계 1398개 정도 회사가 있고 협회가 관장하는 것, 산원보험, 공제조합, 국민건강보험, 시정촌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처럼 이렇게 보험 제도 자체는 우리 동일한데 가액 지역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다 달라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이 보험료 때문에 지역으로 이사 가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게 다 달라가지고 우리는 뭐 어디 살든 간에 수입과 자기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똑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가 있고 근데 반드시 모든 국민은 이 다양한 보험 중에 한 개는 반드시 가입하게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적 의료 보험 제도가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75세 이상은 1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60, 그러니까 0에서 6세 어린 아이들 또 70세 이상은 20%, 일반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이 30%예요. 이렇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처럼 미용, 근시, 교정, 일본 예방접종이 보험이 안 됩니다. 특히 정상 임신, 분만도 보험이 안 돼요, 일본은요. 그리고 산재나 회복 목적의 침, 뜸, 안마, 마사지 이런 것도 물론 우리하고 똑같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는 예방접종, 건강 진단
우리 보면 이제 우리 가서 전기 진단 이것도 보험이 안 되고 출산 정상분만 출산 이것도 보험이 안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진료 수가 제도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그 몇 개의 대형 병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극도의 경영난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지난 10년 동안 그 수가가 우리는 1년에 2.5%였는데 일본은 1년에 1%, 지난 10년간 1년에 1%만 상승했어요. 그 물가 인상을 택도 없이 못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약값은 내려갑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제 주요 개념인데 이제 혹시 용어 중에 이제 개호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태를 개호라고 그러고 개호 노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개호 노인이 아닙니다. 노인은 노인인데 어떤 국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서포트해야 될 노인들 목 꺾고 아프고 이제 이런 개호 노인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개호 보험 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개호 보험. 그다음에 이제 노노 개호가 있습니다. 노인 아들이 노인 아버지 보호하는 것. 일본은 고령 사회다 보니까 70 아들이 90 아버지를 노노 개호고요. 또 어떤 게 노노 개호냐면 남편이 부인이 남편을 이게 또 노노 개호.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가 고령자를 보호 이게 노노 이제 보호라고 그러고 한국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일본의 개호 보험 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발 대상자를 제도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일본에 이 보험을 도입한 겁니다. 이 제도를. 병상 종류가 일본에는 이제 병원이 있고 진료소가 있고 조산소.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조산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옛날 간호사가 일본도 조산소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일본도 지방에는 조산소가 아직도 있고요. 근데 진료소는 그럼 공적 기관입니까 아니면 개인 기업? 의원입니다. 아 자기 개인? 예. 아 진료소라는 게? 예. 그 병원에는 일반 병원이 있고 특정 기능 병원 뭐 예를 들어 결핵병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임상연구 중핵병원, 정신과 병원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의료법상에 정신병상, 감염병 증상, 결핵병상, 요양병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하고 일본 차이점은 우리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이게. 근데 일본은 한 병원 내에 다양한 엘리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병원 내에 일반 병상, 또 정신병상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경희의료원이면 상급 종합병원이잖아요. 이 병원은 모든 게 다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일본은 같은 병원 내에도 여기는 개호, 여기는 요양 이렇게 이제 저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보험 계약제가 일본의 의료 우리나라도 이제 치과의사 회하고 단체 협약을 하잖아요. 신병원하고 해마다. 근데 일본도 이제 일본 의사회가 하기도 하고 또 한 개는 일본은 보험이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보험 의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의사회가 주로 이제 일본 정부하고 수가 협상하고 하는 거는 일본 의사회보다는 보험 의사회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의 공공병원은 약 24%가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일본의 의사 수가 적정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의사의 절대 수가 적다기보다는 일본도 도쿄, 오사카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일본의 적정 수보다는 지역별 분포가 일본에서 지금 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재택의료 방문 지역이 뭐냐면 계획적 의학 관리 하에 장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게 이제 재택의료고 왕진은 상태 급변 등 환자의 요청 시 진료를 하는 거고 재택의료 범위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 진료를 정부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원격 진료를 하는데 그 원격 진료 의사가 자기 병원으로부터 18km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울산에 있는 원격 진료 못하는 거죠. 이렇게 18km 이내.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12km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초진부터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대면 진료하고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로만 하면 안 되고요. 한 번 정도. 왜요? 원격 진료와 대면 진료를 병행해서 진행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는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문 간호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우선 급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본도 어떤 문제가 많냐면 일본도 병원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합니다. 이거 빨리 돌아가실 분인데 우리는 빨리 돌아가실 분이면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꼽거든요 이렇게. 저희도 제 삼촌 돌아가실 때 폐혈증 돌아가시는데 그 제가 세브란스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꽂아 막. 네,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오는 건데 마지막은 집에서 할 책입니다. 재택의사 단포포 선생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이게? 예, 이건 참 볼 필요가.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하자 이런 것도 이제 일본이 하도 병원에서 환자가 죽임을 당하니까요. 일본의 의료 제도입니다. 또 다른 책은 2030년, 2040년 의료의 진실, 노인 의료를 지탱해온 중규모들의 병원들이 지금 일본들이 다 도산하고 이게 있습니다. 문해춘추에 나왔어요. 붕괴 이슈. 환자가 모르는 네. 의료계의 진실이라는 거. 맞습니다. 붕괴 이슈. 10몇 년 전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야, 제가 근데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막 뛰다가 아킬레스건 건염이 생겨가지고 제 앞에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 찍은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피를 뽑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한다. 혹시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체열하는 그 인상 병사한테 뭐 CBC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아는 놈이.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아 통풍도 봅니다. 그래서 여보, 통풍 증상 몰라? 여기다 왜 통풍 검사를 해? 그럼 나중에 봤더니 막 온갖 걸 다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러고는 또 초음파를 해야 된대요. 근데 초음파를 하는데 5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는 급여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65세 이상이니까 돈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짓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 지금 일본도 이제 그런 거를 해도 수가가 싸니까 이제 줄 도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 후생성이 장관이 후생 대신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어요. 막 이렇게 하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병원이 막 농락을 당하고 도산하고, 그래서 이제 2040년 되면 일본 의료는 붕괴가 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의료와 장기 요양을 망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아픈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온 집이고 길거리고 노인 환자가 추상이 될 거다라는 걸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령자 급성기 병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될 것. 무쿠요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예의 없는 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고 비정상적인 입원 환경, 병원에는 요양보호사. 우리나라 혹시 요양병원 가보셨어요? 한 명의 조선족 요양보호사가 20명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환자 면회를 하루에 1시간 빼놓고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조금 어른 소리 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묶어요. 무조건 묶습니다. 양명이고 예, 묶고 약은 잘 안 먹여요. 돈 드니까요. 잠자는 양명이. 향정신약품은 그러니까 그 돈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료행위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고 기저귀 안 간 채로 막 하루가 지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할머니한테 이제 한 5만 원짜리 하나 주면 그날만 봐줘요.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그걸 이제 이렇게. 근데 일본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일본도 보면 비정상적 입원 환경에 병원에 요양보호사가 없고 이제 신체를 억제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재활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쓸모 없이 그냥 조금 정신이 있고 보행이 되면 그냥 걷게 하는 거죠. 일 덜려고. 그게 이제 이상한 재활치료.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급성기 병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응급병원이에요. 대부분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도 이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근데 일본 이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다 가르쳐주는 또 다른 책은 의료 붕괴 전야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의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비 억제 정책. 결국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1년에 1%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약간은 해마다 내려가요. 또 약제비는. 의사 부족의 구조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의사들 스스로가 장시간 노동에 따라서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 전공의들 사실은 학대거든요, 그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의 굉장히 어두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의료의 구조, 일본 최대 금기를 파헤치다. 이게 이제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폭로한 책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환자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후생성.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노동 후생성의 죄를 고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일본도 과잉 의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료기관이 어떻게 항변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이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 과잉 의료는 환자에게 뭔가 찔러야 돼 이렇게. 주사를 찌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환자를 죽임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이제 현실이고. 이건 이제 광고입니다. 의사 구하는 광고예요. 일주일에 이틀을 우리 쉬게 해줄게. 월급 80만 원 이상 보장한다. 800만 원. 많다고 느끼세요? 의사. 우리 지가의사 동기 하나가 부산에서 요양 야간당직을 하는데 네. 재워주고 세끼 밥 주고 350만 원 납니다. 그 밥에 뭐 하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뭐 잘못되면 경찰이 그다 뒤져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 옮겨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아니 이제 보고 아주 노안일 경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경찰에 와갖고 이제 봐도 이건 그냥 그게 이제 자연사다 그게- 생각하니까 바로 보내.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러지 않으면 경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하도 걸리는 방법은 수도 있어요. 집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병원 영안실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병원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응급실로 가거든요. 영안실 바로 못 들어가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끄면 바로 들어가요. 그때 경찰이 안 오고요. 근데 그게 근데 받아들이지는 그게 안 되지. 그게 법적이에요. 그것도 아. 합법이에요. 어. 합법인데 이제 제가 병원 경영했던 입장에서는 잘하는 병원들은 응급당직 의사가 들어오면 빨리 써 이렇게.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병원에서 수익이 나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아니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린다고 마지막에. 아니, 그것도 그렇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맨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온계 꽂거든요. 사망시간 추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망했을 때. 사망해서 오신 거니까요. 사망해서 바로 그런 게 응급에다 하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제가 경희병원 장례식장에 우리가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그 119 말고 사설을 타고 응급실로 오세요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는 그때 경찰을 바로 몰랐었거든요. 아니, 다들 모르셔서 그렇게. 어. 그러니까 응급실로 도착하면 응급실에. 응급실에서 그걸 어떻게 불러냐면 DOA라고 해요. Death on Arrival. 도착했을 때 이 상황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오자마자 체온계를 꽂아요. 35도다. 1시간 지난 거거든요. 1시간 12시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아산병원, 삼성 이런 데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큰 데는 빨리빨리 사망자들 끊어요 이렇게. 근데 경희로운 이시키가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는지를 갖다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운영할 쪽에서 나 저 새끼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그 장례식 가동을 풀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경희로운 1조 매출을 올리면 1년에 500억 순소실을 만들어요. 그 유일하게 그걸 이제 비슷한 메꿔 주는 데가 장례식장인데 수가가 너무 싸가지고요. 아무튼 이제 의사 부인 광고입니다.
하루에 36,000원이니까 35만 원. 36만 하루 원. 35만 원. 35만 원. 네, 열흘이면 350만 원. 20날 일하는 일주일에 700만 원. 그 일본은 일반 우리나라 의사는 800만 원 이상이고. 네, 네. 네? 네. 이수 회장님께서 이제 그 팀이 있잖아요. 우리 팀이요. 이 팀들 그냥 막 들어가지 말고요. 철저하게 자선 조사 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일본 잘못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잘못한 무덤으로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바로 그 김도훈 박사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한국 치과의사들 다녀간 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여준 데 가면 안 돼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치과 방문 진료 보험 적용. 일본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치과 방문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구강 재활 서비스가 치과 방문 진료에 추가가 됐고 일본도요. 2016년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의사가 환자 구강에 맞는 장기 관리 계획 수립하고 최소 20분 이상 현장에서 진료를 제공할 경우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 방문 진료 현황은 일본 22,000개 치과 의원 중에 약 7,800개 의원이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고, 고령 환자들 구강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좋은 면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들이에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일본 이미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현황을 보게 되면 치과 방문 진료 이용 현황에서 일본의 354개 치과 종합병원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학병원들 중에서 187개 병원이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고 195개 병원이 요양시설 내 치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치과 병원의 절반 이상이 방문 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어가지고요. 의사들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일 경우에. 치과 진료의 비용은 일본 치과 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환자는 진료의 10%에서 30% 정도를 상황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방문 진료 경우에 일부 환자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아마 급여가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선점이 바로 뭐냐면 인프라 확충, 치과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수를 늘리고 특히 노인 요양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구강관리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전문 인력 양성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즉 방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하고 이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정책적 지원, 정부는 치과 방문 진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오늘 얘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어떤 쪽에 착안했냐면 이것과 치매와의 관계, 기억력,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 사망 이런 노인들의 전신 건강 상태하고 치과의 직접적인 관계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그분도 권장하고 있고 일본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다학제 진료예요. 치과 진료 그냥 들어가지 마라.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국 취업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치과 그만 보고 가고 그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커스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일본 노인 요양시설에서 방문 치과 진료는 고령사회 요구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고 다학제간 진료의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학제간이 무슨 뜻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간호사 다 이렇게.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치과 다학제, 보철 교정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사와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는 간호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 이런 인력들과 반드시 함께 해야만 치과 진료의 전신건강과의 관계가 더 입증되고 더 입장이 강화가 되고. 위생상 아니고. 네? 위생사는 위생사 더 들어갑니다. 위생 들어갑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방문 치과 진료에 있어서 치과에서뿐만 아니라 치과 위생사, 간병 인력, 의료진 등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 구축의 발판을 노력을 일본이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다학제 간 협력 강조, 특히 치과 위생사가 요양시설에서 구강검진, 구강위생 지도를 수행하고 그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직원들과 거주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치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일본 수행하고 있답니다. 위생사가.
이와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내용 중 다직 중간 업무의 수행률이 비교적 낮았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생사가 다학제간 진료를 했을 때 위생사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장기 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 위생사가 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한 노인에게 구강관리를 제공토록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고, 만약 위생사를 따로 고용하면 근데 이제 진료는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는 이제 치과 위생사가 일상적인 구강관리 제공자인 간병 인력과 협력해서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위생사가 거기서 같이 일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영양 및 전신 건강과 연계 노인들의 구강 건강 관리가 흡인성 폐렴 및 영양 상태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치과 전문가의 구강 위생 중재가 구강 환경 개선 및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치과 진료가 단순히 치아 문제를 넘어서서 영양사, 간병인, 의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되는 다학제 진료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 제가 어저께 이 사람 2시간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이 방문 진료의 핵심은 다학제간 진료를 어떻게든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치과 진료 시스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왕진 치아 관리 서비스가 활발하고 환자 집에서 의사, 환자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서 관리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방문 진료를 하는데 치과에서만 왕진 가는 게 아니고 갈 때 사회복지사도 같이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치과에 대한 신뢰와 수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노인 요양보호시설과 유사하게 제거 환경에서도 다직종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시설에 왕진 가는 거 방문 진료 말고 개별 방문도 하는 모양이에요. 집집마다. 여기도 치과에서 갈 때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또는 의사, 아마 의사는 안 가려고 할 거고요. 간호사 하다못해 이렇게 같이 가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동기가 요양병원에 병원장 은퇴하고 자기 수장병사가 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도 간호사랑 같이 요만한 차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인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뭐 암, 그 다음에 뭐 심장병, 그 다음 폐렴이 그렇게 돼서 지금 3위가 돼 있다고. 노인들 실제 노인들 돌아가시는 대부분 폐렴이야. 특별한 뭐 암 안 걸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부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치과야 사실은. 평가를 받으면 치과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해주고 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난 요 자리에서 이제 이 방이 방 좀 큰 방에서 또 기자 왔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요양원 대표들 다 하고 내가 전국 요양원 협회 회장이 지금 남부 시립 요양원의 그 원장 한철수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만들어줬지 요양 구강보건실을. 자기를 끌어가지고 스마일 전화해서 전 7군데를 만들어준 거예요. 건보공단에서는 서울요양원, 서울시립에서는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또 치매가족협회에서는 청암요양원, 그 다음 남부시립 그 요양원, 또 저 유자원 ICD에서는 유자원, 또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요양. 그걸 우리 메가젠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메가젠에서 우리 500만 원 주고 나머지 한 1,100만 원 더 하는데 나머지는 기부해라 해가 기부금 영수로 우리가 끌어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요거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사실 이거 말만 구강관리 뭐 하는데 그냥 손으로 가서 아무것도 지금 현재 방문 진료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모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박 교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잘 하면은 앞으로 이걸 우리 한국의 코리안 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양원 뭐 300명이 계시는 어르신들 300명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여기 서울 요양원 같은 데도 한 200명 이상 되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동부시립 요양원이 아주 다른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 원장이 서울 시내 요양원 협회 회장이에요. 매 날리는 거야. 자기 하나만 좀 해달라고. 너무 그게 필요하다고 노인들.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노인들의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서
얼마나 노인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고 폐렴으로 가는 게 거해지고 치매로 가는 게 이런 통계를 한번 그 하면은 이거를 세계에다가 좀 보고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노인들의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한번 그래서 나는 그 FDI하고 앞으로 여기서 이런 걸 연구를 좀 해가지고 우리 KDA 한국 치과학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소개도 하고 사실은 이런 시설을 좀 하고 하는 게 가방 하나 들고 가가지고 뭐 그냥 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 거기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게 뭐 하나도 법적으로 지금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치과계 단체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는 봉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에 방문 진료가 되면은 그걸 다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검진도 받을 수가 있고 가서 진료하면 진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협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뭐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문치과 학회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해서 12월 18일에 창립할 거예요. 방문치과 학회를 우선 만들어서 근데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걸 내가 지금 또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속 좁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장애인 학회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여기 치과비생사들을 치과비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지금 장애인 학회도 보면은 정혜원의 치과의사, 의사, 치과위생사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방문진료는 나중에 방문진료 무슨 의사협회 이렇게 하면 뭐 치과의사들이 정혜원이 되고 뭐 위생사 준영이 되고 이래 하지만 방문치과 학회에는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를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좀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또 그 위생사 협회장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부여해줘야지. 맨날 치과의사들은 뭐 정형이고 위생사는 뭐 준형이고 뭐 빼버리면은 솔직히 기분이 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는 거야. 이거는 방문치과에 일본에서도 보니까 제일 오히려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위생사예요. 같이 넣자 했더니만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여기서도 회의를 하는데 또 일부 단체에서는 또 반대하는 거야. 어떻게 위생사하고 치과의사가 같이 정형을 들어가냐.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 학회는 같이 공동을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방문 진료는 그 해보는 사람들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대신 의료법에 그 모든 진료를 의사의 감독하에 하도록 치과의사의 감독하에 위생사, 교무사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가서 문서 진단하고 해서 다 해서 위생사가 할 건 위생사 나눠주고 일본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일본에서도 방문치과 일본은 방문치과의사 협회가 따로 있고 방문치과 학회도 있고 그래서 방문치과 학회가 11월 1일날 2일날 동네에서 열려요. 내가 좀 가보려고 그래.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거다. 뭐 지난번에도 가서는 그 방문치과의사 협회장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걸 따라가서 이제 직접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튼 뭐 일본을 참고는 하지만은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뭐 물론 없고 일본의 개호보험하고 우리도 장기요양보험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고 그걸 좀 참고를 해서 그래도 일본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상당히 이렇게 참고를 해서 따라가기는 좋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면요 온갖 검사 지금 거기서 실제 의사에 필요한 행위료는 이러고 나머지에서 보충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거는 대전제는 제도가 해가네. 그러니까 지금 양했쓴 것도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 중에 일환으로 기준 6% 있는 거 의사급 좀 2% 해 왔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결국 장기 요양보험이 대한민국에서 일본 개호를 배운 거지만 치과는 아무리 악을 써봐야 건강보험 백성들로부터 거둔 돈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뭐 하여간 다 놓으니까 의사의 다른 직종의 걸
진료 영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요즘에 뭐 보톡스니 뭐니 해서 우리가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대 거슬러 올라가면 치자가 문제지. 어쩌면 치아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점점 대한민국에서도 우수한 학생도 교육이 되고 그 영역이 점점 국왕 아강역까지 됐잖아요. 언뜻 그냥 생각은 난 겁니다. 이수구 회장님이 학교를 만들면은 역시 자기도 모르게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치과 대학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끔 신문을 보면 치과 위생사도 과를 치위생사라고 하는 기사도 가끔 나오고 우리 보고도 치의과대학이라고 쓰는 일반 조선중앙에도 가끔 그런 기사가 드물게 있어요. 이거는 영역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치자보다는 용어 자체 용어가 크게 좌우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언뜻 그래서 방문 치과보건학교도 좋지만 하여간 방문 구강보건학회에도 위생산이 기공산이 다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쭉 말씀하신 한국적인 거 FDA 회장으로서 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인구 수명 연장 노인 인구 증상이 되니까 한국 거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다.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여간 제도든 뭐 기준이든 개설이 되려면 피차 제가 이제 인정 그걸 허가하는 기관이라면 근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분을 줘야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연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요. 그죠? 우리 치과사 번 돈 가지고 하는 건 제한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래도 나라에서 근데 그동안에 보면 치과 영역에 우리 한의사 약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연구소 하나도 법만 했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큰 내서 해야지 우리 돈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의사가 우리가 번 거 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감히 오래된 것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겠지만 건강보험 현제도에서도 장기요양처럼 우리 치과대학 11개 있고 다 독립된 기구니까 따로 재정이 확보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하고 한 날 하면 억지로 의사들이 헤맬 때 살짝 해서 겨우 이제 어렵게 지금 6%에서 뭐 2% 뺐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치과가 결국 힘을 파워가 있어야 돼, 그죠? 또 하나 아까 쪽에 다학제리 이제 이런 거 뭉쳐야 되는데 뭉쳐야 서로 이해가 같은 사람끼리 목소리를 내야 정치권에서 숫자가 치과사 사실 힘만 합치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위생사 많죠, 기공사, 취재상 이 사람들이 화합을 하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훨씬 좋지 우리가 한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콩가루가 돼가지고 목소리가 흩어지면 그 양반들도 그죠? 인정을 덜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들으면서 와인값으로 하려면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용어를 어떻게든 앞으로도 구강 우리 보통 내가 그냥 외과라 그랬지 뭐 구강외과라 그랬지 아간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성형까지도 그냥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용어에 대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설득하려면 맨입으로 이제는 안 돼. 옛날에는 술 사고 뭐 하면 되지만 이제는 안 되니까 근거를 그러니까 돈을 연구하는데 근거 만드는데 써야 되고 등등. 그래서 이수구 회장님이 이제는 이렇게 건재하고 건강하신데 아시다시피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이렇게 애를 많이 쓰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아침 이 자리가 취임 축하연이니까 가끔 생각나는 이기택 회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용평에서. 이건 딴 얘기지만 박태근 회장이 전화를 했더래요. 이제 취임 이제 차기 회장 된 당선 축하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기택 회장도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양이 전화 받았는데 어떻게 가요? 나 웬만하면 잘 안 가는데 뭐 이제 한참 또 그 양반 나오면 팽배치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이제 10월달 언제가 10일 아니요. 그렇죠? 뭐 날짜 정해졌나 보다. 11월 이 대회장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제
11월 14일? 예. 내 말이 맞구나. 11월. 아니 어저께 박태원 회장 같이 공쳤는데도 그 말도 안 해. 날짜 정해니까 아유 11월 14일. 마치 잘 됐다. 공무에 있으니까 11월 14일 금요일이네. 네. 근데 그 진짜 이거는 이거야 노국적으로 한번 해야 돼. 국무총리도 한번 초청하고 장관도 초청하고 집권의 주요 인사들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가지고 차기 회장 때 홍보를 해야 되나 회장님이 됐을 때 지금부터 회장을 해야 해야죠. 되나? 100%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여건에서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김재현 집행부에서 왜 그렇죠. 이수근 집행부 때 그렇게 어려운 거다 없애는 과정도 정말 어디 옮길 수 없는 입에 옮길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회장이 키우는 위상이 그냥 하루 아침에 이걸 막말로 하면 이건 불합사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무너진 위상을 이렇게 어찌 보면 협회에서 크게 도움도 안 하고 개인기예요. 그래. 네, 저는 립스 없이 잘하죠. 그럼 이 양반이 가만히 안 있어. 나한테도 나중에 커피도 사주니까. 그래서 내 방에 우리 경희대 출신 치주과 선생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제가 참 이 위상을 지금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의료계에서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치과가 제일 괜찮았거든요. 간호사나 더 자국이 약사, 한의사, 의사 한국안을 싸웠잖아요. 의사가 특히 심하잖아요. 영역이요. 그 치과를 조용하게 나는 또 맨날 소송하고 이거 엉망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저런 위상이 이번 기회에 많이 이제 이렇게 일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수 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좀그 많이 치과계 위상을 평가가 좀 좋겠어요. 그 국제적인 그거가 동남아 쪽이 더 많이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가 더 참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죠? 필리핀이나 이런데. 참여를 꼭 하고 그쪽이 아 그게 언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은 되잖아 좀. 그런 것도 아마 그런 탑도 있고, 근데 일본은 굉장히 일본은 그 영어가 안 되는데 국제위원회가 굉장히 전문화되거든요. 사람 안 바뀌고 그 팀들이 계속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오는데 저는 그래서 치과에서 일본어거든요. 그 부담액에 따라서 일본은 이제 저렇게 하고요. 제가 1998년도에 그 아시아 퍼시픽 덴탈 어소시에이션 학생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승우 교수님이 학생 과정이어서 그때 연대, 경희대, 서울대에서 몇 명을 보내주고 물론 이제 저희 때 자비로 갔어요. APDS. 제가 그때 프레지던트를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승우 교수님이 그걸 네. 좀 하라 그러셔서 학생과정 때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벌써 영어들이 프랑스 걔네들이고 말레이시아들도 영어를 되게 잘해요. 태국 애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그걸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때 처음 가갖고 그래서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언어 문제도 우리는 좀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그렇죠, 같지 이제는 않아서 그렇죠. 많이 달라졌고 네. 그 학생은 제가 그래도 아태를 수십 년 관여해서 원광치대가 오히려 많은 걸 물려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네. 한번 하고 글쎄,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동근 교수 글쎄, 어제 이동근 네. 교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원광대에서 많이 아 학생들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가끔 해요. 아, 가끔. 그러니까 물려받다 보니까 원광대가 여러 해 동안 학생 관계를 참여하고 근데 있는데 이동근 교수가 외과에 이동근 교수가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하시고 거기 위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해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님께서 저한테 소말까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과 의사였으면 참 발표를 많이 도와줬을 텐데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차기 회장이지만
회장이시지만 이제 회장이신데 이게 예산과에도 관련돼서 이 협회가 국제분과위원회가 있을 때면 국제분과위원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자기 또 그 후배를 키우는 면에서 예산을 확보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총회에서나 그렇게 많이 되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뒤 수습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지금 우리 박 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협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회에 한 건이 되게끔 그 국제 이제 위원회가 더 커져야 됩니다. 네, 이제 FDI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커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걸 어떻게 이 회담을 이 차담을 통해서 좀 들어가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돌봄 얘기했던 치매가 제가 이제 직접 환자를 보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그 돌봄 아주머니들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매 환자는 자기 틀리는 자기의 몸하고 똑같이 하면서 빼는 걸 못 빼게 합니다. 그래서 끼고 한 달 끼고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운을 입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건 이제 어서 그래도 빼주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못 뺀다는 거는 그 환자 치매 환자가 내 거를 뺏어가는 줄 알고 못 빼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성이 치매가 돼가지고 틀니 위에 틀렸는데 그 상사가 제대 같이 해가지고 와요. 그 뽑다가 그 사람 이거 했어요. 뺏어간다고. 또 이 장군 주진에 힘이 또 있어가지고 치매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치매 환자의 의사가 접목을 할 때 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가운 입은 그런 데서 표시를 해주면 좀 그 사람들이 물론 오랫동안 하니까 못 건들죠. 근데 그 원인은 이분이 자기 장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못 뺀다는 거 그게 더 큽니다. 사생활 정보기 위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해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님께서 저한테 속말까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과 의사였으면 참 다른 많이 도와줬을 텐데 못했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차기 회장이지만 이제 회장이신데 이게 예산과에도 관련돼서 이 협회가 국제분과위원회가 있을 때면 국제분과위원회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자기 또 후배를 키우는 면에서 예산을 확보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총회에서나 그렇게 많이 되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뒤 수습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지금 우리 박 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협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회에 한 건이 되게끔 국제 이제 위원회가 더 커져야 됩니다. 네, 이제 FDI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커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걸 어떻게 이 회담을 이 차담을 통해서 좀 들어가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돌봄 얘기했던 치매가 제가 이제 직접 환자를 보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그 돌봄 아주머니들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매 환자는 자기 틀니는 자기의 몸하고 똑같이 생겨서 빼는 걸 못 빼게 합니다. 그래서 끼고 한 달 끼고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운을 입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건 이제 어서 그런 거 빼주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못 뺀다는 거는 그 환자 치매 환자가 내 거를 뺏어간 줄 알고 못 빼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성이 치매가 돼가지고 틀니 위에 틀렸는데 그 상사가 제대 같이 해가지고 와요. 그 뽑다가 그 사람 이거였어요. 뺏어간다고. 또 이 장군 주실에 힘이 또 있어가지고 치매이지만 그래서 그거는 치매 환자의 의사가 접목을 할 때 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가운 입은 그런 데서 표시를 해주면 좀 그 사람들이 물론 오랫동안 하니까 못 건들죠. 근데 그 원인은 이분이 자기 장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못 뺀다는 거 그게 더 큽니다.